안녕하십니까. 여시제에서 정책위원을 하고 있는 왕선택이라고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1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네, 먼저 2020년을 돌아보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던 한 해였고, 물론 그 와중에서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또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2020년 한 해를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얘기해요. 진짜 2020년을 되돌아보면은 남북관계에서 이건 북한 용어지만 사실은 고난의 행군이었었어요. 앞으로 나가려면은 북쪽의 벽에 걸리고 또 옆으로 돌아 나가려고 하면은 한미관계 벽에 부딪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2020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던 이인영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거는 동업자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이거는 옛날에 남북 회담장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여기서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회담장으로 쓸 수 없었던 시간. 그것이 2020년이었다. 그 와중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인영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돌아보면 올 한 해는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고 또 대화가 막혀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6월에 개성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6월 말 이후에 이른바 북에서 그들의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관리되는 이런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 그리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이 있으면서 북이 굉장히 그래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당창건 기념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병식 연설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남북이 다시 따뜻한 손을 마주잡자 이런 유화 메시지가 발신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유턴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세 변곡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만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북에서도 새로운 대미 정책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의지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반기에는 다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만 지난 6월에는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되고 그야말로 그 화면을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진전을 위해서는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왜 6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우선 북미 관계가 하노이 회담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그 몇 가지 정신들 예를 들면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거나 그리고 비핵화의 과정으로 나간다거나 그다음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처들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정도의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다행스럽게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에 지속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른바 하노이에서 있었던 영변 플러스 알파를 둘러싼 그 협상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적대 정책의 철회가 진심인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다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의 북의 입장과 또 그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 이런 것들이 서로 팽팽하게 그 대척점을 이루다 보니까 대치하다 보니까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한반도 정세를 더 평화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큰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와중에 그래도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가 발전해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동시에 평양은 그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합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평양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이전에 한국 정부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남북 간의 합의는 유효하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들을 더 존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은 남북대로 더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시켜가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래도 북미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석 부의장님, 장관님께서는 이인영 장관님께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그동안 단절이 됐던 것을 북미 관계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셨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북쪽과 잘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수석 부의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때 6월 사건이라고 나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네. 그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거는 정말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파괴하느냐 하는 식으로 비판도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사건의 뿌리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확성기 방송은 사실 최전방 지역에서 뿜어대는 거지만 북쪽의 군인들과 그쪽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에 또 이 B라도 사실 그게 평양까지는 못 가요. 대개 이제 이 비무장지대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풍이 불면 남쪽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방송의 내용이건 B라의 내용이건 북한한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상징인 B라 살포까지 금지까지 포함이 됐던 4.27 합의서의 파기에 대한 소위 반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국회에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늦었어요. 연말이 다 돼서 통과가 됐으니까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간신히 통과가 됐는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공식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법 원래 이제 그렇죠. 개정안인데 근데 물론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 국내에서 또 반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새해부터는 북한이 보답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아픈 곳을 건드려 가지고
삐라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그들이 이제 남쪽과 남쪽 당국, 한국 그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침 뭐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곧 이제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하는데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법을 만든 것이 한미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런 우려는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더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런 인권을 중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그것은 바이든 정부, 바이든의 저희 외교 철학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을 거다 하는 식으로 아주 추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틀림없이. 더구나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지만 특수성 때문에 접경 지역에 수도권에 130만 명이 거기 몰려 살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 그래서 그 삐라를 뿌리고 그럴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미 북쪽에서 그걸 향해서 고사포까지 쏘았다는 걸 모르니까 이 삐라가 남북 간에 그야말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 문제 또는 평화의 표현의 자유니 이런 식으로 아주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한반도의 특수성,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특수성, 특히 삐라를 살포하고 삐라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또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조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행정부를 앞으로 이제 최소 4년을 이끌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바이든 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했던 어떤 북미 관계 진전 사항을 그대로 계승을 할지 아니면 뭐 폐기를 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이든 신정부의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기회의 그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본인이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철학적인 면에서부터 정책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이런 분이시고요. 또 후보자 시절에 몇 가지 언급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 나은 정책적 진전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도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북이 핵 감축을 하면 그러니까 핵 능력을 감소시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가져왔던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자 이런 그 접근 전략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또 완화시키는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북의 지도자나 주민들이 미래 비전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인식한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대북 제재를 좀 더 유연하게 함으로써
비핵화의 어떤 촉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정책적 구상하고도 일치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나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강령 같은 걸 보면 또 언급 같은 걸 보면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 협력 이것은 확고하게 지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미 관계의 개선이나 남북 관계의 개선에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바이든 그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대를 갖게 합니다. 다만 이제 적어도 앞에 다른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해서 한반도 정책 그 라인들이 정리되고 또 한반도 정책이 입안되기까지는 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돼서 북미 간의 협상이 바로 연결돼 나가지 못하는 이런 좀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정책적인 구상들을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하고 더 밀도 있게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그 시간 동안 한국 정부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더 커진 한국 정부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는 더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해 나가면 또 남북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때가 되었을 때 북미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선순환의 작용들을 우리 정부가 가져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거는 바이든 정부가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소중히 하고 그 얘기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많이 존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바이든 정부하고 함께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내년 1월이 그야말로 우리 정부에게는 정말 엄청난 뭐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새롭게 출범하게 되어 있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또 제8차 당대회가 열려서 그야말로 북한의 뭐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제8차 당대회에서 어떠한 구상과 또 어떠한 조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월 초에 북의 신년사에서 8차 당대회까지 그들의 전략적인 어떤 방침을 밝혀내는 이런 정치적인 그 이벤트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당선자가 1월 2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이제 그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중간쯤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간담회나 뭐 등등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계에 시침, 분침, 초침이 다 일치하는 뭐 이런 시간일 수 있겠죠. 영화 토르에 보면은 뭐 그 컨버전스인가 뭐 이런 것이 다 일치하는 뭐 이런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우선은 저는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이런 소프트 랜딩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입장들, 그러면 예를 들면 북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강경한 핵군사 노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비핵화의 그 강경한 해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더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새 정부의 입장이 서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북에서 어떤 전략적 방침을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조금 유보적이거나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경한 입장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는 이런 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남쪽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때 경우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이런 접근을 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지금의 그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거는 북미 간의 셈법이라든가 남북 간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만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이 그 상황 그 제약 조건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약화되고 그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면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으면은 그게 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백신이 늦어진다거나 치료제가 늦어진다거나 코로나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그 전반적인 그 과정들이 늦어진다고 할 때 북미 관계 개선 또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도 불가피하게 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특히 코로나와 관련한 공동의 대응을 통한 공동의 극복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내년도 2021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7월에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혹시 뭐 북일 간에 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님으로서 지금 그 부분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 어떤 것까지 있을까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면서 일본이나 혹은 뭐 북한 당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 속에서 도쿄 올림픽이 어나더 평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와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전후로 해서 그 유엔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그 휴전 결의안 같은 부전 결의 이런 것들이 채택되고 그래서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국제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또 유리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그 이전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 위해서는 북이 굉장히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임해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그동안에 그 끊어졌던 북일 간의 어떤 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노력들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구체적인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부의장님께는 다시 제8차 당대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북한 2020년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왔고 엄청난 수해가 3번 이상 덮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2022년을 맞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제8차 당대회를 맞게 되는데 뭐가 나올까요? 제8차 당대회에서. 우선 지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때 2016년에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사실상 지금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걸 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리바이스하는 보완하는
그런 식의 경제 발전 계획을 우선 당의 방침으로 채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노동신문을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들, 크게 지은 건물의 꼭꼭대기에는 자력갱생 또는 일심단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8차 대회 이후에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력갱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을, 주민들을, 인민들을 단결시키는 거지만, 근데 정면 돌파만 가지고 좀 경제를 풀 수 있겠느냐? 물론 저 수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새 집을 짓는 거 보면은 세멘트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조달을 했고 페인트는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조달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북한은 또 그것이 무슨 꼭 중국에서 온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요. 식량만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수해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그 5차 당대회, 아니 8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내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8차 당대회 이후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할까, 그 방향은 크게 그 좋을 건 없어요. 입장이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결국 2019년이니까 19년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난 뒤에 4월 달인가 최고인민회의 열어가지고 우리도로 남쪽도로 촉진자 중재자 역할 죽지 않게 그런 거 자임하지 말고 민족의 입장에서 똑바로 일어나라는 식으로 우리를 그 핀잔 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북 정책이 조정되고 새로 설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게 현실적으로. 근데 그때까지 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6개월, 7개월 동안을 놀 수 없는데, 다행히도 한국이 지금 자꾸 아까 이 장관 말씀하신 대로 보건 방역 협력 체계 이런 것도 지금 하자고 제안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계기를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조건까지 갖춰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되냐는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북쪽이 솔직히 말해서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선 북미 관계 개선만 관련해서도 중간에 누가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게 태평양이에요. 그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어요? 그때처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되느냐는 것은 그건 뭐 시간적으로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껴놓더라도 적어도 남한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내는 북미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북한한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 당대회 전까지. 당대회가 아무래도 1월 중순 이후에 열릴 것 같은데 연초에 열릴지 중순에 열릴지 그건 예단할 수 없지만 어쨌건 시간은 별로 없는데, 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 좀 업혀서 와싱턴을 좀 가야 되겠다, 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도 한미 연합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그 경강선 개통식 날 미국 방송하고 인터뷰한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연합훈련 이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좀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메시지만 나가면, 물론 그것은 그런 메시지가 나가려면 미국 간에 한미 간의 물밑 접촉을 많이 해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조금 순통이 트일 수 있도록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취임 초 선물로서 2021년 한미연합훈련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축소하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가면은, 그래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가면은 이제 앞으로 통일부에서 무슨 대북 제안을 하거나 하면은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약간 좀 다른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긴장한 상황이고 우리보다도 오히려 미국과 일본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혹시 한국 정부의 어떤 또 한국 정부가 오해를 사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예, 근데 우리는 참 남북 관계 관련해서 내가 통일부에 있을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게 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제일 큰 장애예요, 사실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거지. 그리고 오해는 설득을 통해서 그걸 줄여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오해 무서워서 일 못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미국도 설득하고 국민들도 설득해서 최근에 지금 중러가 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독도 상공으로 카디즈 영역까지 이제 돌았다가 나가면서 좀 긴장을 조성했죠. 그러자 미국, 일본이 지금 발끈하고 나섰고 미일 합동훈련은 그것을 또 견제하겠다고 이제 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또는 그런 데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미연합훈련은 그러니까 지금 미일 합동훈련은 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고 그건 소위 그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하는 거고 한미연합훈련은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훈련이지만은 명분상으로는 그게 북한 견제용이었고 북한의 대남 도발을 사전에 억제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훈련으로 정당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간의 문제고 한반도의 문제라는 식으로 해서 그건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딱 떼가지고 좀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한미일로 공동으로 해서 무슨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훈련 같은 데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떼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면은 북한은 드디어 이제 2021년에는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나야 당대회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 남북 접촉 과정에서도 좀 우리 이 얘기를 말을 잘 듣고 또 우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수석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인영 장관님께 질문해야 될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한미연합훈련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의 굉장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문제는 뭐 가능하다면 북한에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뭐 인지상정이고도 좋겠는데 지금 당장 백신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상에서도 좀 어려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내년 3월에 한미 군사 연합훈련과 관련한 전략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다만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내년 3월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점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요. 또 곧 직후에 바로 예정돼 있는 그 도쿄 올림픽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그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들도 예단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갈등과 긴장으로 가지 않고 지혜롭게 내년 3월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열린 마음으로 네. 생각해보자 이런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한 두세 차례 백신 얘기를 했다가 국내 일부 여론으로부터 많이 공격도 받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이 그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개발되고 더 많이 보급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북과의 코로나 협력 이런 것들을 주저하거나 또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협력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진단 키트를 비롯한 방역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패키지로 생각할 영역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단 키트를 비롯한 그런 그 방역 장비라든가 뭐 효과가 또 효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료제와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좀 먼저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백신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백신의 협력으로까지 더 발전하고 확대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화 공동체 또 뭐 경제 공동체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로서의 남북관계 접근 이런 그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하고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한반도 공동체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말라리아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좀 그 감염 전염이 되고 있는 간염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서로 공동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게 했고요. 최근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그 AI 그 조류 독감의 문제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은 국경을 만들었지만 이 감염병 전염병의 문제들은 그 국경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해결할 때만이 더 효과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불특정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공동의 감염병 센터를 마련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까지 보건의료 협력 전반으로까지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북이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남이 대한민국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는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계기들이 좀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주제들 하나하나마다 단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은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것, 예를 들어 보건 협력 같은 것은 또 중국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얻어내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지난번 그 11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같은 것을 하시면서 동아시아 그 보건 방역 그 공동체 구상 이런 것들도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아시아의 올림픽들이 보건 문제나 이렇게 방역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제안들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 의식이 다 이게 남북 간의 문제나 이런 데로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어떤 발전 비전을 가지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저는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과정에서도 방역으로부터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그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고요. 또 그 방역으로부터의 안전한 걸 넘어서 저 인류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올림픽 정신 그대로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을 길을 찾아야 할 그런 이유들은 뭐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석 부의장님, 지금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지가 4년이 다 이제 3년 반이 넘어가서 그렇죠. 이제 1년 반이 안 남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내년 중하반기에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거의 닫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수석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물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자문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달에 실시가 되게 돼 있고 새 정부는 5월 달에 이제 출범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은 지금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1년 반도 안 남았고 1년 한 2021년 한 해 곱하고 그다음에 2020년 3월인데 1년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소위 바텀업식으로 이제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동아태 차관보가 그렇죠. 취임할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6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 기초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나머지 6개월 2021년 후반기 그것도 아무것도 좀 못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루 종일 이건 놀지는 않았지만 통일만 놀지는 않았는데 되게 옛날에 시골에서 뭐 전 시골 출신입니다. 농사 질 때 또 어릴 때 보면은 오히려 석양이 가까워질 때 훨씬 일의 효과가 좀 뭐라 그럴까 그 집중도가 높아지고 성과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농사 질 때도 그렇고 놀 때도 뭐 집중적으로 놀게 돼요.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상반기 이 6개월을 미국의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의 공백기 이거를 우리가 남북 관계 그 복원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짤 필요가 있고 그거는 결국 한미 간에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양새를 비춰주면은 자연히 우리한테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기대를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은근히 표명하면서 우리의 대북 접촉이라든지 제안에 호응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 문제만 해도 지금 새로운 완전히 우리식으로
새로 짓자는 식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통일부에서 그건 만나서 협의하자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그야말로 요즘 유행어는 원격 회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남북 간에 지금 직접 대면해서 접촉을 하고 회담을 할 수 없다면 원격 회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북한도 그 정도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 6개월을 집중적으로 쓸 각오로 밀어붙이면은 아마 나중에 여기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그 송덕비가 쓸 겁니다. 이거 참 수석 부의장님께 정부에 이제 자문을 말씀을 좀 부탁드렸더니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통일부 장관님께 격려의 말씀과 함께 엄청난 압박의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돌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021년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고 또 한반도의 시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부의장님 자문도 들으셨는데 남북 교류를 먼저 돌파를 하는 게 이제 1차 과제라고 본다면 장관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세현 그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도 똑같이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루를 허비하는 게 천금을 허비하는 것하고 똑같은 만큼 그렇게 중요한 시간들이죠. 저는 우리가 상반기 중으로 남북 관계가 이전에 좋았던 그 관계로 빠르게 복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갔었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왔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면 그러면 바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시켜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그것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 정부가 이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크고 더 넓고 더 길게 운영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은 제 표현으로는 먹는 거, 아픈 거, 그리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 저 인도주의와 관련한 이런 분야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 외교적 안보적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동시에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 사회 문화 교류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들이 다시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대북 제재가 핵 문제와 함께 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작은 교역이라도 시작하면서 경제 협력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갖춰가는 노력들을 작은 접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남북 간의 본격적인 그 대화와 협력 국면이 재개된다면 좀 규모 있는 인도 협력의 패키지를 만들고 보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 있는 그 인도 협력의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식량과 비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규모 있는 민생 협력의 패키지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철도나 도로와 같은 비상업 분야에서 공공 인프라 협력의 이런 그 구상을 가지고 유엔과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이전에 좋았던 남북 관계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의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하고 약속했던 이런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정세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간에
정책적 조율을 확실하게 하고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존중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동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한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아주 충실하게 전달하고 소통한다면 이전보다는 나은 북미 관계의 길로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기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도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안타까움 속에서도 참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북한이 참 호응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호응이 안 돼서 안타까울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북한 당국에 좀 이것 좀 해도 이런 말씀 좀 하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북한 당국도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어떤 그 변곡점 같은데 우리 모두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서로 담벼락 넘어서 혹은 방송파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 이제 무릎을 마주하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만남의 과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부분들을 면대면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화상회의라도 대화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진지하게 밟아 나가야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뒤로 놓지 말고 그 북이 그 앞두고 있는 어떤 8차 당대회 이런 것을 전후로 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새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번 준비한 시간 마치고 싶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서 먼저 새해 거는 희망 또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남북관계가 복원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안정이 돼야 그나마 우리 경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하지만 그러나 남북관계가 그 발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바로 평양으로 가거나 그 사람들을 서울로 내려오도록 만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와싱턴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그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북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순서는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한 번 앞서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한미 관계 그걸 잘 풀어나가는 그 모습이 관측이 되면 북쪽은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론 면에서는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굳이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꼭 대면 접촉 회담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판문점에서라도 화상회의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통일각하고 우리의 평화의 집에 앉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무슨 비라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냐 이런 식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 많아요. 또 경제적 격차가 남북 간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력을 우리도 살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북한에 비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특히 식량 문제 같은 건 지금 WFP에서 이미 작년에 북한 식량 농사가 신통치 않아서 24만 톤, 재작년보다 24만 톤이 소출이 적다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 소출이 재작년에 비해서 24만 톤 적다는 얘기는 결국 그 필요량의 한 100만 톤 내지 150만 톤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뭐 5만 톤을 국제기구에도 맡긴다 뭐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통 크게 한 50만 톤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자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국민들이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특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북쪽에 쌀을 주면 줄수록 농민들은 득이 됩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서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웬만한 중산층도 뿌리는 다 농촌 아닙니까? 부모님 아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북쪽을 돕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또 현물이 넘어가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걸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또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다는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새해 거는 희망 그리고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새해에는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의 연락선이 복원돼서 남북의 대화와 또 협력의 길이 구체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행처 우여거라고, 말이 갈 수 있는 길이면 소 또한 갈 수 있다고. 그곳에서 코로나 협력의 길도 열릴 수 있고, 다시 또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군사 분야의 어떤 대화의 길도 열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금강산이나 이런 철도 협력의 길들도 다시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와 이야기 속에 우리의 꿈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뉴딜도 이야기하고 기후 환경 시대에 걸맞게 그린 뉴딜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화 뉴딜의 길도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또 한미 간의 동맹 간의 튼튼한 공조 속에서 정책적 조율을 잘 거쳐서 북미 관계도 개선되는 과정으로 나가면 북에 오랫동안 취해졌던 제재가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그 길이 열려서 경제 협력의 이런 가능성이 커진다면 평화 뉴딜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엇보다 신년 초부터 연락 채널이 복원되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서 공존 번영하는 새로운 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소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부디 새해에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을 해서 각종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서 지금 이인영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뉴딜이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희망에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